차례. 제1장.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 역사상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 대학의 원형 아카데미아와 리세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의 대학. 알카라윈 대학. 현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 제2장.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중세 대학 등장의 배경이 무엇인가? 근대 유럽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미국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한국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제3장. 대학의 공헌이 무엇인가? 르네상스 시대, 과학혁명 시대, 계몽 시대, 산업혁명 시대, 자본주의 시대. 제4장.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영국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프랑스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독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미국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제5장. 대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 대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대학원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제6장. 미래의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대학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대학의 미래 모델이 무엇인가?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7장. 오늘날 대학의 사명이 무엇인가? 참고문헌. 제1장.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 대학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에 입학한 이래 지금까지 저는 4개국 10개 대학에서 배우거나 가르쳤습니다. 교회와 대학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이제 저는 당신께 대학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어느 해와 달리 2020년은 제게 특별한 해로 여겨집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제가 대학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3년부터 발행하는 고등교육 학술지 대학교육 200호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112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들이 지적한 현재 대학들이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요인, 복수응답, 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 등 재정 수입 하락이었습니다. 더구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정신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조국 사태는 먼 훗날까지 2019년을 잊지 못할 해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대학교육 200호 주제는 미래대학 리포트였습니다. 이 학술지는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등교육 정책 환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대학 총장의 인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혁신대학으로 싱가포르 대학을 탐방한 기사와 대학 교육의 과거와 미래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끈 것은 미래대학으로 소개된 세계적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스쿨을 가르침 없이 배우는 학교라고 소개합니다. 이 대학은 하버드보다 입학이 힘들다고 알려진 미래형 대학입니다. 이처럼 대학 입시 또는 대학 위기를 말하고 미래의 대학을 말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대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면합니다. 이 질문은 대학의 본질, 대학의 사명, 대학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기원, 대학의 역사, 대학의 공헌, 대학의 구분, 기독교 대학, 대학의 사명 등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의 본질과 이념 이해를 위해 세계 최초의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 세계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설립 연도가 1636년인데 비해
프랑스의 파리 대학 설립 연도는 약 500년이나 앞선 1150년입니다. 한편 옥스포드 대학의 설립 연도는 늦게는 1167년, 빠르게는 1096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의 설립 연도가 늦게 또는 빠르게 제시되는 이유는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은 미국 최초의 대학이요,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라는 이름 자체가 청교도 목사였던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이나 프랑스의 파리 대학보다 먼저 설립된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세계 최초의 대학이며 대학 설립 연도는 1088년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은 중세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을 두고 서로 다른 여러 대답들이 제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고등교육기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은 고대 로마나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도 날란다 대학이 기원전 5, 7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이 대학은 불교학 교육과 불교 수도원 기능 외에 불교외 종교, 철학, 문학, 수학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날란다 대학의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으로 논리학, 문학, 점성술, 천문학, 의학 등 자료를 갖추어 다르마 간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대학, 마그나우라 궁정대학이 동로마 제국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교육기관들은 성당 부속이거나 사립교육기관이었으나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법학, 철학, 의학, 경제학, 공학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내 다른 대도시인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에도 비슷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동로마 제국의 쇠망과 함께 명맥이 끊겼습니다. 한편 6, 7세기의 아시아 각지에 지금의 대학교 개념에 가까웠던 고등교육기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알-아즈하르 대학, 인도에는 타크딜라 대학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대학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대학이라 불리는 현대 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서구식 대학은 볼로냐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된 때는 중세 신성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인가서를 내준 1158년이 볼로냐 대학의 설립 연도로 여겨졌으나 19세기 역사학자 조수의 카르도는 로마법 학자인 이르네리우스가 1088년 볼로냐 대학을 설립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로냐 대학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임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1988년 개교 9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대학의 원형, 아카데미아와 리세움. 대학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 할 때, 그것은 진리 탐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과 사회 봉사가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대학의 원형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와 리세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기원 전 390년경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아카데모스 숲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선의 이데아 즉 진리 탐구와 그 실천의 기초가 되는 정신 도야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제자 양성에 전력하면서 저작에 몰두했습니다. 향연, 파이돈, 국가, 파이드로스 등 주요 저술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529년까지 대략 1000년 정도 존속되었던 아카데미아의 목적은 정신적 도야를 위한 참된 지식의 탐구입니다. 아카데미아는 진리 탐구를 위한 자유로운 교수,
학습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선생이 어떤 주제를 내걸어 놓고 선생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이러한 특성은 아카데미아의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던 플라톤의 대화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카데미아와 함께 대학의 원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리세움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기원전 334년 설립되었습니다. 리세움은 아카데미아와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를 중시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생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은 소요학파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진리 탐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험 제도와 학위 제도를 갖추고 있고, 학교 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출현은 서양 중세 말기에 등장한 중세 대학들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며 당시 대표적 소피스트였던 이 소크라테스도 리케이온 근방에 자신이 살던 집에 수사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이 학교는 당시 아테네는 물론 로마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세운 수사학교는 오늘날 대학의 원형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크라테스가 세운 수사학교에서는 진리 탐구나 정신적 도야보다는 개인의 출세와 사회 생활에 직접적인 유용성을 갖는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추상적인 철학 학설을 가르치기보다는 웅변술이나 논쟁술을 중심으로 연설을 조리 있고 유식하게 할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쳤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의 대학, 알카라윈 대학. 그러면 동서양이나 종교를 막론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의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기네스북과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은 모로코의 이드리시 왕조 시대에 859년 설립된 알카라윈 대학입니다. 막대한 유산을 받은 두 자매, 파티마 알피흐리와 마리암, 가 이 대학의 설립 기금을 냈습니다. 이 대학은 본래 마르라사, 이슬람 교육기관, 로서 이슬람의 신학과 법률을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문법, 약학, 수학, 천문학, 역사, 지리, 음악 등을 가르쳤고, 특히 화학, 물리학 등으로 유행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제르베르 도리학이 나중에 교황 실베스테르 2세이 되었습니다. 제르베르 도리학은 어려서 수도원에 들어가 스페인 비크의 주교였던 아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레콘키스타 시대의 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에 아토가 사절로 보내지면서 제르베르는 코르도바에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르베르는 과학, 문학에 관심이 많은 이슬람 군주들에게 매료되었고, 이슬람 왕조 아래 있던 모로코의 알카라윈 대학에서 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황 실베스테르 2세는 그리스, 로마와 아라비아의 수학과 천문학을 장려하고, 유럽의 주판, 혼천에, 아라비아 숫자, 십진법 등을 도입해서 유럽의 과학과 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성직자였던 제르베르가 알카라윈 대학에서 수학한 것을 보면 알카라윈 대학은 10세기경에는 아마도 종교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 볼로냐 대학은 현대적 의미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법학으로 유명했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위치한 볼로냐는 이탈리아의 북부 중앙에 위치하여 법에 강한 로마의 전통을 이어오던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교황과 황제의 세력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들 도시들은 법률에 대한 탐구를 행하면서 볼로냐 대학이 법학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1088년 설립 초기엔 교회법과 민법만을 가르치다가 삼계부, 신학, 법학, 의학을 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중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3학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4과를 배웠으며 이 둘을 합하여 교양 7과라고 불리는 7개 물리과가 정착되었습니다. 3학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 4과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입니다. 물리학과 7학과의 확립 이후 3계부, 신학, 법학, 의학은 철학과 물리학과 7과를 배우고 나서 심화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대학 출신의 유명 인사들은 신곡을 쓴 단테 알리기에리,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한 최초의 인문주의자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우신예찬을 쓴 네덜란드 태생의 로마 가톨릭 성직자이며 인문주의자였고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무선 전신을 발명한 굴리엘모 마르코니 등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나 리세움과 같은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마렵에 이르러 등장한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포드 대학,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을 거쳐 오늘의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일부 상류층이나 지도층의 자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의 대학이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을 벗어나 가상대학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진리 탐구와 자유로운 학문 연구라는 대학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학이 속한 사회의 교육 전반을 위시하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지성의 산실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인류 최초.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학교는 무엇일까? 인류 최초의 의학, 법학, 농업 체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답은 모두 수메르 문명의 기록 속에 담겨 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의 저자 세뮤얼 크레이머는 그런 수메르학 석학으로서 이 책의 최초 39가지를 수록했다. 세무엘 크레이머,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1. 교육, 최초의 학교. 2. 학교 생활, 최초의 촌지. 3. 아버지와 아들, 최초의 청소년 문제. 4. 국제분쟁, 최초의 신경전. 5. 정부, 최초의 양원제. 6. 수메르의 내전, 최초의 역사가. 7. 사회개혁, 최초의 세금 감면. 8. 법전, 최초의 모세. 9. 재판, 최초의 판례. 10. 의학, 최초의 의학서. 11. 농업, 최초의 농업서. 12. 원예학, 최초의 나무그늘 원예술. 13. 철학, 인류 최초의 창조론과 우주론. 14. 윤리학, 최초의 도덕적 사고. 15. 고난과 복종, 최초의 욕. 16. 지혜, 최초의 속담과 격언. 17. 이소보화, 최초의 동물설화. 18. 논쟁, 최초의 문학 논쟁. 19. 낙원, 최초의 성경. 20. 대홍수, 최초의 노아. 21. 저승, 최초의 부활설화. 22. 용의 살해,
최초의 성조지. 23. 길가메쉬의 설화, 최초의 문학적 인용. 24. 서사문학, 인류 최초의 영웅시대. 25. 왕족신랑, 최초의 사랑노래. 26. 도서관, 최초의 도서목록. 27. 세계평화와 조화, 인류 최초의 황금시대. 28. 현대적 불행의 고대적 닮은 꼴, 최초의 병든 사회. 29. 파괴와 구원, 최초의 종교적 애도가. 30. 이상적인 왕, 최초의 메시아. 34빌. 우르의 술기, 최초의 마라톤 우승자. 32. 시, 최초의 문학적 상상력. 33. 신성한 결혼식, 최초의 성적 상징성. 34. 눈물 짓는 여신들, 최초의 슬픔에 잠긴 성모. 35. 우, 아아, 우, 아, 최초의 자장가. 36. 이상적인 어머니, 그녀 최초의 문학적 조상. 37. 세 편의 장송곡, 최초의 만가. 38. 곡괭이와 쟁기, 최초의 노동자 승리. 39. 물고기들의 집, 최초의 수족관. 제2장.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대학은 진리 탐구와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인들은 비판 정신과 독립적인 지성이 필수이며, 이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대학의 역사에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대학은 교회 또는 교환 권력, 국가 또는 왕의 권력에 종속되곤 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데 교회와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대학, 현재의 대학, 그리고 미래의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일까요? 대학은 중세 유럽에서의 그 기원부터 한편으로 교회 또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역사에서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대학은 등장 초기부터 교황이나 황제의 통제를 배제했습니다. 중세 대학은 오늘날과 같은 대학 캠퍼스 또는 대학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교회나 가정에서 모였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법규를 정했고,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은 교회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지라도 자치적인 교육 연구기관이었습니다. 대학은 진리 탐구를 이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가장 유명한 대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국의 최초의 대학이요, 미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교회와 관련되어 설립된 대학들입니다. 다시 말해, 중세 유럽의 교회들은 대학을 세웠고, 근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은 국가와 대학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표현합니다. 이는 대학이 국가 인재를 키워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대학은 근대의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일종, 또는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편제되었습니다.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교육체계는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했습니다. 이 고등 학문 공동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지식을 수집하여 자국에 축적하고, 그를 학문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학문 체계는 다시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한 국가들은 공공연하게 혁명에 복무하는 학문을 요구했습니다. 학자들은 예정된 미래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거나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중세의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근대에는 국가를 섬겼습니다. 중세 교회는 신학적 세계관을 구현할 목적으로 당시 교회, 교황, 가 대학 인가를 내주고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등장한 후에는 국가가 관할하며 대학 설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대학이 자본주의 세계관을 구현할 교육제도로 거듭나길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또는 국가와 역사적으로 과거의 대학, 현재의 대학, 미래의 대학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대학 등장의 배경이 무엇인가?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대학의 기원 또는 중세 대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 또는 배경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우선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이슬람 문화와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십자군 운동으로 이슬람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주의가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지배 아래 있던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의 칼리프 도서관에 있었던 수많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들이 서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대학의 시험이나 학위 수여, 바칼라리우스의 명칭과 가온에 이르기까지 아랍이 대학 교육 제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셋째, 중세 교회의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당 학교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당은 주교가 있는 교회당이며 중세 시대의 한 도시나 지역의 중심이었으며 성직자 양성 교육도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사제들은 성경 필사를 했으며 이는 진리 탐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중심 이념을 진리 탐구 또는 지적 탐구라고 말하는데 이는 당시의 성경 필사가 진리 탐구 또는 지식 탐구와 생산의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진리 신학은 오늘날 일반 대학, 특히 기독교 대학의 이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세 대학의 등장에는 내적으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당 학교의 발전과 외적으로 이슬람 문화와 문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 대학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국왕들의 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용어는 대학에만 국한되어 사용한 말이 아니라 모든 조합에 적용되는 말로서 이발사조합, 목수조합, 상인조합과 같이 공동이익을 위해 구성된 인적 구성 조직에 공히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집단의 위치 또는 장소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시설 또는 장소적 의미의 대학을 가리킬 때는 스투디움 또는 스투디움 제네랄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어 길드 또는 국어 조합이라고 번역되는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은 중세의 조합으로부터 많은 관습을 수용했습니다. 입학, 수업, 학생과 교수의 등급, 위계, 그리고 후견인의 개별 지도, 학장이란 명칭 같은 것이 모두 조합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출신 배경과 여러 의견과 뚜렷한 개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를 한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공통의 상징, 외양, 축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중세 대학은 하나의 조합으로서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교회의 교황과 국가 권력을 지닌 황제나 국왕,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거리를 두고 자치적 운영을 시도한 대학은 때로는 지원을 받거나 때로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편 중세 대학은 내부적으로 학생과 교수가 각자의 조합을 결성해서 협조했으나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은 학생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관계는 학생 조합이 교수를 고용하는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였습니다. 초빙할 교수들에 대해서 학생 조합이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신임 교수가 초빙되었을 때는 학장과 그 임원들에게 서약했습니다. 강의 내용과 자료, 진도에 대해 교수는 학생 대표단과 먼저 협의했습니다.
이러한 학생 조합의 대학 운영 주도권은 14세기가 되면서 협의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파리대학은 교수들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세대학은 외부적으로 중세교회의 교황이나 여러 국왕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대체로 중세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분리되어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파리대학 형성은 1150년대부터 1210년대까지 약 60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교황과 봉건 영주들과 외세를 억제하려 했던 프랑스의 왕조는 대학이 왕권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파리대학에서는 볼로냐 대학과는 달리 교수들이나 외국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학이 주교 또는 시 당국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황과 국왕은 대학을 지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국왕의 지원을 받으며 교회의 간섭을 뿌리쳤습니다. 파리 대학의 경우 이사장이 대학에 대해 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데 반해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이사장이 대학을 대표하여 오히려 교회에 대항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조합은 이사장을 자신들이 선출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은 자체 법규 제정과 학생 선발권, 학위 수여권, 학생들과 교수의 법정 선택 권리, 행정과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이사장의 자체 선발권을 획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안은 강의 중단 또는 대학 이전 등이었습니다. 한편 자유롭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던 중세 시대의 대학은 13세기 중반 교회 또는 국가가 관립대학 성격을 지닌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설립 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교황이나 황제가 교서나 칙서를 내려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그들 대학을 자신들의 영향 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13. 14세기 유럽 도시의 사법 문서는 유혈 사태를 범한 대학생에 대한 재판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내에서 절도 사건도 그치지 않았으며 특히 학교 도서관의 장서를 비롯하여 서적의 도난이 빈번했습니다. 당시 서적은 귀금속처럼 귀중하고 거의 가옥 한 채나 혹은 한 농원만큼 고가여서 큰 욕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간통, 남색, 도박, 사창가 출입, 사기, 방탕 등 학생이 범하지 않은 악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이 대학생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상태에서 대학생들은 온갖 악덕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중세에 설립된 대표적인 초기 대학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중세 사회를 주도하던 뚜렷한 세 권력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교회의 교권, 국가의 왕권, 대학 권력의 갈등과 협력이 대학의 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대 유럽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대학은 중세에 등장해서 과학의 태동과 함께 크게 발전했습니다. 근대 유럽의 대학은 교회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대학이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대학.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종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2세가 3년간 재위하는 동안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개신교와의 갈등과 왕권 신수설에 대항하는 의회와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 로마 가톨릭을 신봉했고,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많은 성공회 교수들을 추방했습니다. 예를 들면 1686년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자인 영국 성공회의 런던 주교 헨리 콤프튼을 퇴위시키고 옥스퍼드 대학 맥달런 컬리지의 개신교 교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로마 가톨릭 신도로 채웠습니다. 이때의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국 의회와 연합해서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은 제임스 2세를 퇴위시켰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했습니다.
이 명예혁명 뒤 권리장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명예혁명으로 쫓겨난 제임스 2세는 이후 왕위를 되찾기 위해 프랑스 루이 14세의 도움을 받아 아일랜드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했고 1701년 프랑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스튜어트 왕가를 지지했지만 이렇게 영국의 스튜어트 왕가는 단절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전문직 계층의 대도와 더불어 시민대학의 설립 요구가 드세졌습니다. 결국 1836년에 런던 대학이 설립되어 대학 교육은 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국교회 성직자, 법률가, 고급 관리, 내과에, 육해군 장교 등 신사 계층에게 허용되던 지위로서 전문직과 더불어 외과에, 약제사, 수의사, 사무변호사, 건축가, 회계사, 측량사, 보험사 등 전문 직종이 19세기 이후 출현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이 허용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학 파리 대학은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트리엔트 종교회 이후 프랑스의 국민 감정과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파리 대학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항하여 프랑스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대학은 1663년 프랑스 국왕에 대한 로마 교황의 우위를 부정했습니다. 한편 근대 과학의 성립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근대 저널리즘의 성립은 대학의 세속화와 때를 같이하여 대학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대학의 문은 민중을 위해 보다 넓게 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는 아카데미의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문학의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이어 회화, 조각 왕립 아카데미, 무용 아카데미, 비문, 문예 아카데미, 과학 아카데미, 왕립 음악학원, 건축 아카데미가 만들어졌습니다. 17,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은 앙시엥 레짐 시대의 교육을 대신할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두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견지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교육 체계를 제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대표는 장 자크 루소였습니다. 루소는 1762년 에밀 또는 교육에 대하여에서 당시 사회제도를 부정하고 인간 교육과 시민 교육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순수하게 인간을 교육하는 인간 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대표는 라 샬로테였습니다. 브루타뉴의 고등법원장 라 샬로테는 1763년 국민교육론을 출간했습니다. 라 샬로테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수이트 교단을 프랑스에서 추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를 줄이고 내실 있는 엘리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 근대 교육에 기여한 교육 사상가는 드니 디드로입니다. 디드로는 백과전서에서 교육을 통제한 앙시엥 레짐의 전제 정부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수상으로부터 미천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읽기, 쓰기, 계산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계수당의 지급과 함께 이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계획하고 대학의 의학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의학부가 병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학교의 세속화, 무상 공교육, 남녀 구별 없는 의무 교육 등을 구현하는 국민 교육 원리를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배반하고 나폴레옹은 1806년과 1808년의 법령에 의해 제국대학을 창설했습니다. 이 제국대학에는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이외에 새로 이학부와 문학부를 설립되었습니다. 독일 대학 19세기 초 오늘날 독일이라 불리는 프로이센은 유럽의 후진국이었습니다. 프로이센에서 할레 대학은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으로 일컬어지며 이 대학의 교육 이념은 철학하는 자유였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절대주의 정책에 의해 할레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는 관방학이 발전했습니다. 관방학 또는 관방주의의 유행은 지식인의 비판 의식과 학문의 자유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근대 이후 독일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는 등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프로이센에서 교육개혁, 더 나아가 대학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피휘테은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같은 대학을 구상한 바이메를 지지했습니다. 피휘테 대학론의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로 국가가 전 국민의 자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 부모로부터 떠맡아 지성 형성 활동을 통하여 훈육함으로써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 혁신이었습니다. 피휘테의 이러한 주장은 훔볼트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철학자요 정치가요 교육가였던 훔볼트는 무엇보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국정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을 구상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설립은 교육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로서 추진되었는데 훔볼트가 베를린 대학의 설립 목표로 내세웠던 이념은 교육과 연구의 통합, 학문의 자유, 학생의 전인적 교육 등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문학교와 직업학교를 세워 그의 제국이 현실적으로 요청하는 전문 교육을 강조한 데 대하여 독일의 교육개혁자들은 철학을 구심점으로 하는 베를린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를린 대학 설립은 근대 대학의 태동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를린 대학의 이념은 독일 민족주의의 근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교육개혁과 대학 설립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와 대학의 권력 관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초기에 피휘테는 교육을 국가의 통제로부터 해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프로이센의 정치적 패배 이후 개혁기의 국민교육 즉 인간 형성의 임무는 국가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독일 정신을 형성하기 위해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자유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분명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학 러시아는 베테르부르크 학술원을 설립해서 대학의 기능과 연구소의 기능을 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러시아 대학인 모스크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는 자르 통치 아래 계급사회를 반영하여 귀족 및 비귀족 계급을 위한 두 개의 부설 김나지움이 있었습니다. 법학, 철학, 의학 3개 학부가 있었고 교양, 전공, 세부 전공으로 이어지는 3년 과정이었습니다. 신분의 차별 없이 입학이 가능했으나 귀족의 특권의식에 의해 귀족들은 학력과 관계없이 관리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대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1825년 12월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이 일어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황제 직속으로 비밀경찰 역할을 하게 될 제3부를 대학에 설치했습니다. 이 비밀경찰은 대학에서의 급진자유주의를 사찰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 대학에서 반동주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1833년부터 16년간 교육행정 책임자였던 우바로프 백작의 관제 국민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우바로프는 러시아 정교회에 충실한 아들, 차르에 충성하는 신하, 조국의 유용한 시민 양성을 대학의 교육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유럽 대학이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근대 유럽에서는 대학의 세속화와 때를 같이하여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되어 대학의 문은 민중을 위해 보다 넓게 열렸습니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로 여성들의 입학이 1867년 취리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으며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는 1860년대 말,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1870년, 이탈리아에서는 1876년, 스코틀랜드에서는 1892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1630년 6년 설립된 하버드 대학은 미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창립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학 교육은 현대의 대학 제도,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836년 최초의 여자대학이 설립되었고
남북전쟁 후 많은 대학과 주립대학에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남녀공학의 원칙이 뿌리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대학이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파별 대학. 하버드 대학이 회중교회 목사였던 하버드의 이름을 갖게 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많은 미국 대학들은 기독교 교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 불리는 미국 동부의 8개 대학들은 미국 역사 초기에 설립된 대학들인데 대다수가 기독교 교파들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입니다. 이들의 표어는 성서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은 칼빈주의적인 회중교회 청교도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대학 표어는 진리입니다. 침례교회는 브라운 대학을 설립했는데 표어는 우리는 신을 소망한다입니다. 한편 칼빈주의적 회중교회는 하버드 대학 외에 예일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을 세웠고 영국 교회는 콜롬비아 대학을 세웠고 펜실베니아 대학은 영국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비교파주의자들, 프린스톤 대학은 칼빈주의적 장로교회와 비교파주의자들, 코넬 대학은 비교파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진리, 예일 대학, 빛과 진리, 펜실베니아 대학, 도덕성이 배제된 법은 쓸모없다. 프린스턴 대학,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라. 콜롬비아 대학,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브라운 대학, 우리는 신을 소망한다. 다트머스 대학,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코넬 대학 I would found an institution where any person can find instruction in any study. 1636년 미국 최초의 대학 하버드 대학 창립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학 교육은 현대의 대학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파와 지역 공동체, 관리권이 이사회 집행부, 학장과 관리직, 및 교수단으로부터 분담되는 학회자 관리제를 특징으로 하는 초기의 미국 대학은 1840년대 서부 개발, 잭슨 데모크라시, 남북전쟁, 신이민의 급격한 증대 등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칼리지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과학 전문대학원, 법률, 의학, 교양학, 신학, 지학, 수의학, 경영학 등 직업적 전문학과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미국 대학들은 유럽의 근대 대학들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의 이사회와 교수단만이 아니라 학교 외부 인사들이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873년 존스 홉킨스 대학이 미국 최초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시카고 대학, 코넬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이 멀티시비티를 지향하며 만능교과대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멀티버시티는 대학 자체 의지에 의해 창출되었다기보다도 대학 밖의 사회 세력 즉 산업화를 지향하는 대기업과 국가 권력에 의해 부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유착하여 산학협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거대화를 도모했습니다. 코넬 대학은 만능 교과 과정을 표방하며 이는 연구와 교육의 불협화음, 교양 과목의 위축을 낳아 대학의 본질인 연구와 교육을 위협했습니다. 기업가들은 대학의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도 관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기업가 출신인 로렌스 로웰을 총장으로 영입한 하버드 대학은 가장 역사가 짧은 경영대학원이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과 더불어 빅3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주류였던 신학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은 하위로 전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에는 산학협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대학의 유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MIT의 링컨 연구소, 시카고 대학의 알곤느 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 등 저명한 연구소는 2차 대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또는 기업의 재정 지원은 정부 영향력의 확대, 대기업에 의한 대학 관리 기구 장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교수들의 교육 부재 또는 학부 학생 무시 경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주립대학 주립대학 또한 현대의 유니버시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중 미국 연방정부는 모릴법을 제정하고 각 주에 토지를 부여하여 대학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주립대학은 이러한 대학의 후신이며 현재 모릴법의 혜택을 받는 대학은 약 70개교입니다. 주립대학은 농학, 공학 및 응용과학 등 실용적인 교과에 중점을 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실습실이나 야영지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실습이나 실험 교육 위주의 새로운 미국 대학의 등장입니다. 한국 대학은 교회 또는 국가와 어떤 관계였는가? 대학의 역사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세움은 진리 탐구와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오늘날 대학의 원형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구려 소수리망 때 대학이 설치되었고, 신라는 국학,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서원을 두었습니다. 서구의 유니버시티는 한자어로는 대학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대학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소학과 반대되는 대학은 고대 중국의 최고 학부인 태학에서 가르치는 치자의 학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는 공자의 &LT 얘기 &GT에서 42편 대학편에 나오는데, 대학편의 경문 1장은 대학의 삼강령이며 공자의 왕도 정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군주가 행해야 할 도리를 대학의 도라고 하며, 대학의 삼강령은 명덕을 높이고 백성을 가까이하며 최고의 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가까이하며 최고의 선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고대 동아시아에서 대학은 문자 그대로 큰 학문, 즉 천하를 다스리는 학문으로서 치자의 학이었습니다. 미래의 치자인 귀족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조선에서 성균관에 입학하면 과거에 급제를 하는 만큼 현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에 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 탐구를 위한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학교라기보다는 지배계층의 자녀 교육이나 관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들로서 왕권의 지배 하에 있었던 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진리 탐구와 학문 연구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대학과는 그 특성에 있어 구분되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조선시대 성균관으로부터 출발하려는 입장도 있으나 대학이라는 제도는 근대화와 함께 서양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항 후 조선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유지들이 민중교육 운동을 추진했고, 조선에 진출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교육운동은 국가와 분리되어 교회 또는 민간이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교육운동은 국권 수복을 위한 실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교육운동은 보통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 내지 전문 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여성교육과 기술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영효, 김옥균과 같은 개화 사상가들은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육일준, 윤치호 등과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 교육의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에서도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근대 교육 운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 의한 근대 학교의 설립입니다. 최초의 근대 학교로 1886년 동문학교와 유경공원을 설립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후 교육개혁을 위해 1895년 고시를 통해 영재교육을 강조했고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반상의 구별 없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정개혁 방안 강목 제5조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상의 수용을 위한 해외 유학생 파견이 홍범 14조의 1항에 나타나 있으며 근대 교육에 대한 고종의 교육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서에는 소학교 중학교 전 문학교 대학으로 연결되는 교육체제의 확립, 근대 선진국가의 교육과정 수용,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 의무화의 기초 확립, 기회균 등의 원칙 설정으로 인한 민주화의 공헌, 교과목에서 외국어의 장려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민간에 의한 근대사학의 설립입니다. 선각자들은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학교 설립을 건의하는 한편, 신교육을 외면하는 당시 민중을 계몽하여 교육 입국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1905년을 전후하여 민족의 각성이 교육구국 정신으로 승화되어 민족교육의 전개가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근대사학기관은 5,000여 학교에 달했습니다. 근대사립학교의 공통된 특징은 국민회복을 위한 민족운동가의 양성, 배일교과에 의한 민족의식의 고양, 과외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 교육실천을 통한 항일운동 등입니다. 셋째, 기독교 선교를 위한 기독교 학교의 설립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의 근대사립학교로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1885년 배제학당의 설립 이래 1910년에 이르는 동안 기독교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독교 학교들이 세웠.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기독교 학교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기독교적 국가인재 양성, 자주 정신에 입각한 한국인 양성, 평등 사상에 의한 교육활동, 교육과정에 있어 근대식 교육과정 구성, 학기와 시간 배정에 의한 근대학제의 확립 등입니다. 이러한 학교는 서울 중심으로 차츰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남자 학교보다 여자 학교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 학교들은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 운동은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습니다.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 많은 사학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저절되었습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 6월 이상제, 한교설, 윤치호 등 100여 명이 조선교육회 설립 발기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에 대학이 없음을 개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밀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듬해 1922년 1월 이상제, 조만식, 윤치호 등이 모여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출범시켰습니다. 1923년 3월 29일에는 발기인 1170명 중 4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3일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선결 문제가 교육에 있으며 문화 발달과 생활 향상이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는 밀립대학 발기 취지서를 채택하고 대학 설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20년대 이래 우리 민족이 기도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때마다 좌절되어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는 경성제국대학 외에는 단 한 개의 사립대학 또는 밀립대학도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을 위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펼쳐졌지만 이는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고 일제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대학은 광복 때까지 유일 종합대학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았다는 말이고, 그나마도 일본인 학생들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